1차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웃과 동맹국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산업별 관세, 제품별 관세,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세라는 새로운 세상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서는 수출이 막히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헤쳐나가야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15%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관세 부과를 받아서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큰 부채인데요. 지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증가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건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경제 성장을 더 높게 하겠다.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빚의 증가보다 경제 성장률을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비에만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바꿔야 돼요. 상호관세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미국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에서 뻗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미국 기업 포함해서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소득세도 거둘 수 있고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거대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보다는 성장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조처,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호관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있죠.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까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얻기 위해서는 달러라는 돈을 이제 필요로 하죠. 달러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테더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달러를 받아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요. 단기 국채 수요는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들 규제를 이제 SRR 규제를 완화시켜서 또 국채 수혜를 이제 일으키고, 최근에 30년 국채 입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응찰률이 낮아서 채권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백억 달러의 채권 입찰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 장기 채권의 입찰, 10년물, 30년물, 장기 채권의 입찰 부분에서 수요가 부진할 경우 이제 채권 수익률이 또 올라갈 이럴 가능성,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37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빚, 이 부분으로 미국 경제가 지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한 해 재정적자 1조 8천억 달러, 이 부분을 감당해 내면서 어떻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중국은 이제 이를 간파하고 미국이 이제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1기 때와는 달리 중국이 대단히 침착하죠.
145% 관세를 초기에 맞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꼼짝도 안 했어요. 미국이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마대가 다 빌 것을 우려하고 전체 글로벌 히토리의 80%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산업이 전부 다 미국 공장이 멈출 이럴 가능성에 직면을 하자 미국이 대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 같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담을 걸치면서 관세가 30%로 낮아졌는데요. 미국의 대형마트의 매대도 비우지 않고 히토리도 없는 이런 협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부 제약 조건들을 풀어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 칩도 이제 수출을 재허가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유학생들도 이제 유학비자를 주기로 하는 등 미국이 일부 물러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중국의 미국 관세에 대한 강경 대응, 이 부분이 일기 때와는 대단히 달라진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큰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1대1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동부 쪽에는 하루에 왕래를 할 수 있는 고속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1대1로를 진행하면서 쿤밍을 시작으로 싱가포르까지 전부 다 철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베트남까지도 연결이 돼서 캄보디아 포함해서 다시 이 노선이 연결이 됩니다. 미얀마 쪽으로는 말레가 해협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철도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미얀마 내전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죠. 중동의 석유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미얀마 내부 철도로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송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얀마 해안 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 경제 이 부분이 중국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인건비 이 부분들이 내륙 철도로 중국하고 쿤밍에서 전부 다 연결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량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물류 포함해서 중국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아세안인들도 중국에 많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제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얼마든지 동남아에 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에 화해를 추구하는 5기가 통신 이것이 다 깔리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나는 부분들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 개입을 해서 연결을 다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화교를 추구하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형 경제가 탄생을 하고 있다. 그것은 통신, 교통, 플랫폼,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중국이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무역교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세 145%가 중국에 부과됐을 때도 보면은 크게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교류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교류를 줄이고 채권 매입도 줄이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게끔 조치들을 해왔어요. 이 부분을 아세안,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멕시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전 세계 글로벌로 중국의 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른 면모예요. 최근에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꾸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미국과의 상호관세 이 부분에 영향을 일정 부분 약하게는 받고 있지만 강하게는 받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왜 달라지고 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부품들, 전기전자, 섬유 이런 부품들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이런 데로 이제 수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품도 보면 동남아시아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작 중국은 인공지능, 플랫폼, 우주항공, 최첨단 기술 산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걸 레드테크라고 해요. 중국이 기술력으로 더 이상 뒤처지지 않는다. 이전에는 결제 플랫폼,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거 아니면 글로벌로 결제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전부 해외에서 이런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유니언페이도 있고. 중국인들이 가는 곳은 중국의 결제 플랫폼들이 모두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알리테마와 같이 중국의 최저가의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공습하고 있어요. 물건가 정말 싸죠. 여기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통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조선, 고속철, 원전, 드론, 로봇, 자율주행, 중국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이테크로 변하면 GDP 이 부분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겠죠. 더 이상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승부를 거는 이 부분은 동남아나 중국의 일부 지역으로 남겨두고 중국은 이미 레드테크를 통해서 산업을 고도화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GDP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아지게 되고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를 만들어서 중국 경제가 5%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되겠죠. 중국이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올라서게 되는 이런 색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경제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는 양다리를 거친다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양다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택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죠. 이전보다는 더 강도 높은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될 날이 미래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속해서 밀려들 것입니다.